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 골리앗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손에 거머쥔 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종교는 따로 없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에 제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자신보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그 상황에 대해 가늠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다윗 같은 제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존재와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심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저도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제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곁다리로 자꾸만 들러붙었던 거머리 같은 인간을 하나 깔끔하게 제거하게 되어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2중, 3중으로 다가왔던 저의 아픔이 어떻게 다시 승리로 되돌아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참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우리 둘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인 데다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누구보다도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죠. 남편이랑 저는 원래 아이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기에 큰딸을 낳은 뒤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태어났고 그때부터는 아이 형제가 많은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밑으로 한 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나이 터울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아 키울 때도 행복했지만 아이들 소리가 집안에 북적북적하니 그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양껏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특히나 남편은 세 아이 중에서도 첫째 딸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남편을 첫째가 제일 많이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두 아이들보다는 철이 빨리 든 첫째가 항상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남편이랑 딸은 둘이서 나가 데이트도 많이 했고 제가 저녁을 차리면서 심부름을 시키면 꼭 두부 한 모를 사오더라도 둘이 같이 나가서 사오곤 했었죠. 그래서 첫째가 유난히 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어떨 때는 둘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막 장난으로 질투를 표현하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우리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슬퍼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딸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거의 절규하다시피 울기도 했습니다. 안 돼, 아빠. 죽지 마. 죽지 마. 엄마, 그럼 이제 아빠 다시 못 봐? 어? 아빠 이제 다시 못 보는 거냐고. 왜 아빠가 죽어야 하는 건데? 왜 이제 아빠를 못 보는 건데? 싫어. 싫어. 나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아빠 죽지 마. 제발 다시 돌아와. 괜찮아. 괜찮아, 동은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 대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빈자리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동은아. 진정해. 괜찮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아빠랑 주말에 놀러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빠가 예쁜 옷도 사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제발 아빠 살아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돼? 어? 나 놀러 안 가도 되고 옷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아빠 돌아오라고 해줘, 엄마. 첫째 딸은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릴 만큼 엉엉대면서 울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딸처럼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편을 대신해서 혼자 3명의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서 저마저도 무너져서 울어댔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나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한 번 더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강한 엄마, 앞으로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보호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라도 더 씩씩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 없이 저 혼자 이 3명의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키웠습니다. 근데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 3명을 키우며 생계까지 꾸려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일이었어요. 밖에서 일하랴, 집에 와서는 아이들 돌보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나마 제가 이 벅찬 삶을 그나마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큰딸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너무 벅차 집을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 큰딸이 제 빈자리를 다 메꾸어 주었죠. 기특하게도 아빠의 죽음을 잘 받아들인 제 큰딸은 그 다음부터는 의젓하게 아빠의 빈자리를 저와 함께 메꾸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집안에서 엄마 노릇을 해준 건 다 제 큰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딸에게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한 번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애들 2명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보자마자 배고프다면서 엉엉 우는데 정말이지 그날은 저도 밖에서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였던지라 애들 울음소리에 짜증이 확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화살을 큰딸에게 날려버렸습니다. 동훈아, 왜 애들 밥을 여태 안 먹였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까지 애들 징징거리는 소리 들어야겠어? 어? 뭐 한다고 애들 밥도 안 먹였냐 말이야. 미안해, 엄마. 지금 차리고 있는 중이었어. 뭐 했다고 이제야 밥을 차리냐 말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계를 좀 봐라. 이 시간까지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치지. 엄마 오늘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럴 땐 너라도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너네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 엄마 정말 속상하게. 저는 그날 멀쩡한 야채를 들고 가서는 다 썩어서 먹지도 못했다는 진상 손님 때문에 돈을 다 물어주느라 장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날이라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간 집에서 집안일까지 제 뜻대로 안 되어 있으니 너무 화가 나 애꿎은 첫째한테 막 뭐라고 해버렸죠. 하지만 저의 짜증 섞인 말에 첫째 딸의 힘없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 저는 그 어리석은 짓을 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끝나자마자 큰딸이 쿵 하며 쓰러졌거든요. 저는 화를 내다 말고 놀란 마음에 쓰러진 첫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딸을 안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 딸을 들쳐 안아보니 딸의 온몸이 불덩이였거든요. 동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동은아, 정신 좀 차려봐. 어머나, 얘가 왜 이렇게 불덩이야? 119, 당장 119 불러야 돼. 저는 미동도 없이 옅은 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첫째 딸을 보자마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깊은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보니 제 첫째 딸은 심각한 감기 몸살에 과로까지 겹쳐 결국에는 더는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린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자마자 저는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엄마는 맞나, 왜 내 딸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를 이 상태로 놓고 홀로 떠나가 버린 남편이 처음으로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근데 실은 제 자신이 제일 믿고 싫었어요. 왜 애꿎은 첫째에게 내 모든 짜증을 다 풀어버렸을까? 저 조그마한 몸으로 자기 동생들 챙겨보겠다고 지 몸도 못 챙긴 저 아이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는 마음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오열을 하면서 울어대니까 병원에서 나서서 저를 말릴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아이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며 아이 앞에서 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동은아, 동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가 엄마답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이렇게 많이 고생시켜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 난 괜찮아. 나보다 엄마가 더 고생 많이 하는데 뭘. 내 동생들은 내가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잖아. 난 엄마가 내 엄마여서 좋아. 아빠 없이도 우리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먹여 살리는 책임감 있는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울지 마요. 나 괜찮아. 동은아, 동은이가 엄마보다 낫다. 나보다 나아, 우리 동은이가. 엄마가 이제 우리 동은이 고생 안 하게 더 노력할게. 엄마가 더 최선을 다할게. 알았지? 어,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린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제 큰딸은 이렇게나 속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정말 제 큰딸한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참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첫째 딸은 꿋꿋하게 그리고 의젓하게 잘 커주었어요. 첫째는 대학도 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곧바로 취업을 하겠다며 나섰지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바로 취업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저를 보면서 미안해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더 거절하지 않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딸은 공부도 잘했었기에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당당하게 졸업할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취업도 잘해서 직장 생활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어오는 그 월급 가지고도 자기보다는 저나 자기 동생들을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속 깊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예쁜 딸이 이제는 어느새 결혼을 하겠다며 사윗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위는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와서 보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인사성도 밝고 성격이 되게 활기차고 외향적이라 내향적인 우리 딸 아이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한 게 지금껏 고생한 우리 딸이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도 하지 않고 결혼을 시켰죠. 사위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정말 잘했어요. 평소 딸이 우리 가족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사위도 덩달아 제 얼굴 본다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직장이 여행사이다 보니 제 생일에는 큰딸과 작은딸 셋을 동남아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었죠. 둘째 딸이 결혼할 때도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는데 그것까지 다 주선을 해서 보내주기도 했었답니다. 물론 경비야 둘째 내가 다 지불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사위는 우리 집에서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든든한 사위였죠. 그렇게 한 13년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첫째네는 애들을 둘 정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잘 사는 것 같던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 딸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 오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하소연하는 내용들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애 아빠가 나랑 이혼하자더라. 뭐라고? 이혼? 아니,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너랑 이혼하자는 건데? 내가 더 이상은 여자로 안 보인대. 그냥 그저 살쪄서 굴러다니는 애 엄마로만 보이고 자기는 이제 어디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살고 싶다면서 그냥 놔주라고 하더라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엄마. 마음이 너무 괴로워. 뭐? 언제부터 그랬어? 맨날 하소연하더니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던 거야? 어, 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한 건 얼마 안 됐는데 1년 전부터 사이가 좀 안 좋긴 했어. 그래서 저번 명절에도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온 거야. 이 사람 많이 변했어, 엄마. 이제 우리 집에 돈도 안 줘. 애들 생활비에 쓸 돈도 안 주고 이젠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넌 그런 사람을 가만 냅뒀어? 여태 그걸 다 받아줬던 거야?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기 전에 가서 따지고 싸웠어야지. 엄마, 내가 가만 냅뒀겠어?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근데 안 고쳐지더라. 그냥 내가 이제는 싫대. 자기 인생 살고 싶대. 애들이고 뭐고 다 버거고 지긋지긋하대.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무슨 말을 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껏 살면서 나나 자기 동생들한테도 그랬지만 그 시댁에게도 헌신적으로 잘했었거든요. 정말이지 제 딸은 가정에 충실한 죄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아내를 두고 그런 망발을 짓거리다뇨. 저는 사위에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은 시댁에도 어느 정도로 잘했었냐면 딸네 시댁에서 딸을 굉장히 좋아하고 맨날 복덩이 들어왔다고 칭찬만 할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서도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딸을 굉장히 이뻐했었죠. 그만큼 우리 딸이 그 시댁에 그렇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 사이놈은 이제 자기 마누라가 애 낳고 자기 나이도 40이 넘어가니까 딸이 이유 없이 싫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지 괜히 제 딸을 힘들게 하는 듯 했죠. 하지만 딸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혼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우는 딸을 보면서 그냥 이혼하라고 매번 설득을 했지만 자기가 아빠 없이 살아온 그 서러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은 그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만큼은 못하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제 큰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새벽이었어요. 저는 그날따라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기가 밝은 탓에 깜짝 놀라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제 큰딸이 꼴이 엉망인 채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너무너무 죽고 싶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동은아? 왜 그래? 그 인간이 애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어. 뭐? 너를 때려? 너를 왜 때린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널 때렸단 말이야? 그게 남편이 고향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모였다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늦도록 안 들어와서 내가 몇 번 전화를 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왜 자꾸 전화하냐?
왜 친구들한테 내가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냐면서 집에 오자마자 날 때려버린 거 있지. 근데 그걸 애들이 봐버렸어. 나 이제 우리 애들 얼굴 보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애들 얼굴을 봐, 엄마. 애들은 그거 보자마자 울면서 난리 나고 남편은 그거 보면서 또 승질난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내가 도저히 애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둘째한테 전화해서 애들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고 난 지금 엄마한테 온 거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동은아, 왜 이 꼴을 당하고 살아? 어? 왜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냔 말이야.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안 되겠다. 네가 못하면 나라도 그놈한테 쫓아가서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이혼해. 어? 이혼해, 동은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 일단 너부터 살아야지. 네가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애들도 너 보고 제대로 살 것 아니야. 이대론 암만 아빠가 있다고 한들 애들한테는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역효과만 있다고. 아니, 그래도 나 이혼은 절대로 안 해. 이혼만은 피할 거야. 답답하게도 딸은 이 상황에서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 이혼을 강행하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남편 없이 저 대신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 고집이 마치 저 때문인 것 같아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지 그날 이후로 사이놈이 우리 딸아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이혼 소송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아무리 그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한들 제 딸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이혼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너무나도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제 딸은 최근 들어서 허리를 좀 많이 아파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술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하기에 시술을 받았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얼마 안 가 또다시 통증이 생겨서 결국 다시 가서는 이번엔 시술이 아닌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병원 쪽에서는 수술 이후에 몇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다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딸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갑자기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키게 되었는데 이것도 큰일 아니니 그냥 4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그대로 회복이 될 거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죠. 일단은 당황스러웠지만 제 딸은 의사가 시킨 그대로 병실에 누워 꼼짝없이 5일 동안을 누워서 지냈고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아침에 의사가 먼저 와서 천천히 걸어보라고 하기에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딸이 걷는 게 되는 듯 했는지 의사는 이제는 걸어도 좋다며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안도를 하면서 앞으로는 회복만 잘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제가 잠깐 딸아이 양말을 새 거 하나 사기 위해 마트를 갔다 온 사이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프다고 소리를 쳤고 저는 마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대로 놀라 간호사와 의사들을 다 불렀죠. 결국 딸은 급하게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딸의 상태는 처치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결국에는 눈이 돌아가면서 의식까지 잃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빨리 파악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디스크를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라 CT를 찍을 수도 있었고 MRI도 찍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의식까지 잃은 제 딸을 보고도 대책 없이 그냥 저보고 팔다리를 쉴 새 없이 주물러 주라고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의 의식은 돌아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다가는 내 딸을 다 죽이겠다 싶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 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으로 옮겼죠. 이번에는 종합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바로 딸 상태를 보더니 검사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너무나 좌절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서야 딸을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혈전이 폐동맥을 막았다면서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써봤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서 이번에는 1시간이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제 딸을 옮겨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저는 끝내 제 인생의 또 다른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는 의사가 딸 상태를 보더니 도대체 어디에서 딸 상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제 딸을 살려보기 위해 인공심장도 달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 제 딸은 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내 딸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하는 건지, 왜 평생을 고생만 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첫 병원에 가서 제 딸아이가 죽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서 수술 상황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 병원에는 수술실 안에는 CCTV가 없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누워만 있는 동안엔 수술 이후에 혈전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 혈전이 생길 때까지 아무 조치나 언급도 하지 않은 이 병원이 정말로 제 딸의 죽음에 아무런 연관도 잘못도 없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인정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는 의식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딸한테 마사지나 하고 앉아있는 이 병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병원이 맞는 건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딸이었는데 그 간단하다던 디스크 수술 이후에 바로 생이별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딸을 보며 실신을 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꾹 참았던 제가 정말이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이대로 못 보내. 이대로 절대로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떤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못 보낸다. 이대로는 절대로 못 보내. 아가, 내 아가, 내 아가 돌려내 이 나쁜 것들아. 저는 한참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둘째와 막내도 오열을 하며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엄마,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언니 나한테도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엄마, 나도 우리 언니 이렇게 못 보내. 언니, 제발 다시 돌아와줘. 제발 다시 눈 좀 떠줘. 엄마, 우리 누나 진짜 죽은 거 아니지? 그냥 잠깐 그냥 잠든 거지? 자다가 이제 좀 며칠 있으면 깨어나는 거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제발. 우리 애들은 평소에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둘째와 셋째도
저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제 앞에 끔찍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 죄 없는 내 딸에게 이혼하자며 이혼 소송을 건 사이놈이었죠. 그리고 제 앞에 그 끔찍한 면상을 들이대는 것도 끔찍했는데 그 악마는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장모님, 제 얘기 오해 말고 들으세요. 저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니 애엄마한테 못할 짓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나 애들한테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는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싶어서 이혼 소송한 거 취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장모님, 저 우리 와이프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애엄마 이렇게 만든 놈들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서 아내를 엄마를 뺏어가다뇨. 이 인간은 웃기지도 않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정말 끝까지 우습더군요. 장모님,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동은이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아내 저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로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냥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가정도 싫고 애들도 싫고 그냥 다 싫고 버거웠어요. 남자로서 이 가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다 벗어나고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 엄마하고도 우선은 말은 이혼 그거 다시 취하자고 서로 조금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동은이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장모님. 따라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동은이한테 가고 싶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이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죠. 정말로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였어요. 이 사이놈이 이렇게까지 가짜 눈물까지 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대충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바로 보상금 때문이었죠. 저는 우리 딸의 의료사고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먼저는 의료분쟁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 아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까지 해서 그 문제의 병원에서 시위를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요즘처럼 추운 한파에도 혼자서 팻말을 들고 의료사고를 완벽히 밝히고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작은 딸과 막내 아들도 없는 시간까지 내가며 어떻게 해서든 시위를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의료사고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썼죠. 저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료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의료사고 쪽에서 소송을 하면서 승소한 경험이 몇 번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돈은 그만큼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우리 큰딸의 원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 병원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만 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의료 분쟁 소송은 100건 중에 두세 건 정도만 승소를 할 만큼 승소하기가 참 어려운 소송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만큼 패소율이 높은 소송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길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드는 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 뻔뻔한 면상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사이라는 놈이었어요. 그 인간은 제가 시위하는 병원 앞에까지 찾아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건 바로 병원 측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제의했기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병원 측이 우리한테 내놓은 답변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FM대로 시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운이 좋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우리 병원 측에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금을 일정 금액 지급하겠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니들한테 책임이 없어? 왜 내 딸이 죽은 것에 니들 책임이 없냔 말이야. 나 무조건 니네 잘못이라는 거 다 밝혀낼 거야. 그래서 니들 감옥 보낼 거야. 어떻게든 책임지게 할 거라고. 그때 당시 우리 온 가족이 다 따지며 들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알게 된 사이놈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설득하기 위해 가진 연기를 다 펼치더라고요. 장모님, 이 병원 잘못 찾아내고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지금 당장 그 인간들이 책임지고서 간방 가면 뭐합니까? 그럼 우리 애들은요? 남은 저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쯤에서 이 소송은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보상금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받고 그냥 끝내시죠. 아마 먼저 잠든 우리의 엄마도 그걸 바랄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차피 길게 가봤자 서로 좋을 거 없잖아요. 서로 지친단 말이죠. 이쯤에서 이 소송 다 그만두시고 보상금 받고 합의 보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보상금은 제가 받을게요. 어차피 아내 보호자는 저고 저는 앞으로 애들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은 제가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악마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위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분노가 일더군요.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지금 이렇게 쉬워하는 거 다 그 보상금 때문인 거 다 알아. 애초에 네가 우리 딸하고 이혼 소송 걸었고 네가 먼저 우리 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상금 받으려고 뭐? 이혼을 물으려고 했다고?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사위였다는 게, 우리 딸의 남편이었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워.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지경이라고. 제가 울부짖으며 제 울분을 토하니 그제서야 사위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아니, 그럼 어쩌실 건데요? 보상금을 받아 애들 키울 거 아니에요? 내 손주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한테 키우란 소리 안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 절대로 너한테는 못 줘. 그렇게 사위는 우리가 절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혼 소송을 걸어놓곤 이제 와서 그 돈을 바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뻔뻔하면서도 파렴치한 놈이었죠. 결국 사위와 우리 가족의 실랑이도 길게 이어졌지만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사위도 나중엔 지쳐버렸는지 결국엔 우리한테 손주들을 맡기고 떠나버리더군요. 참, 마지막까지도 그 사위라는 놈은 우리에게 모진 말을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장모님, 진짜 끈질기시네요. 의료사고 그거 절대 승소 못한다니까요. 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진짜 답답한 양반이네.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볼장 다 봤습니다. 애초에 그 돈 줘 줄 것도 아니면
얘네들도 데리고 가십시오. 난 이래야 돼서 어차피 얘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니까 장모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아셨죠? 양육비는 매달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다 쓰시면서 저한텐 아빠 노릇 뭐 그런 거 더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깔끔하게 남입니다. 남. 사위는 이렇게 또 한 번 악마 같은 소리를 하고서는 두 손주들을 저한테 버리듯 던져놓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사위가 저한테 순순히 양육비를 줬던 이유는 이혼 조정을 하면서 사위가 우리 손주들 2명한테 각각 50만 원씩 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다 써져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는 그냥 그걸로 책임을 회피하고 손 떼버리고 가버린 거였죠. 우리 집에 남겨져 있는 손주들을 보고 있자니 또 우리 딸이 보고 싶고 홀로 남겨진 우리 손주들이 너무 불쌍해 손주들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손주들의 말이 더 저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계란볶음밥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줬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딨어요? 엄마 정말로 죽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한테 못 와요?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괜찮다, 괜찮아. 이 헬미가 있잖아.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엄마처럼 다 해줄 거야.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 되었던 우리 손주들이 느끼는 제 딸의 부재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 아이들이 불쌍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죠. 그 시간이 장장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우리는 결국에는 끝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도 그 최종 결과는 우리의 승소였습니다. 그 승소를 받기까지 장장 3년 4개월이 걸렸죠. 3년여의 시간 동안 그 병원 측에서는 제 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한테서도 우리 딸과 비슷한 사례를 발생시켰고 또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그때 그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에서는 심각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승소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최종 승소를 한 날, 저와 제 자식들은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납골당에 있는 우리 딸에게까지 찾아가 그 맨바닥에 무릎까지 꿇곤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게는 그 3년 4개월 동안의 시간 중 1분 1초가 다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사난 일이 있었는데 그 판결 중에 병원 측에서 우리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병원 측의 잘못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우리 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 그 진실이 규명된 것,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다 보상받은 듯 위안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나마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일을 치르고 다시 심계일전에서 남은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손주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저와 같이 사는 것에 적응을 잘해서 엄마가 보고 싶다는 소리도 거의 안 하고 제 큰딸 아이들답게 의젓하게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 큰딸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또 뻔뻔한 면상이 제 앞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 뻔뻔한 면상은 다름 아닌 사이놈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그 성질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이기셨다면서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저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병원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보상금도 좀 두둑히 받으신 것 같던데 뭐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유, 그때 그 보상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기 자네가 찾아온 이유가 뭐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저희 여행사가 마스크 시국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이 힘들게 돼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 그 보상금 좀 주시죠. 아니,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게 또 왜 엉뚱한 소리야? 그 돈을 내가 자네한테 왜 빌려주는가? 아니, 한때는 그래도 제가 애들 아빠고 동은이 남편이었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드립니까? 그러니까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더도 안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 버리고 도망가 버린 놈이 겨우 애들 얼굴만 잠깐 비췄던 주제에 이제 와서 저한테 애들 아빠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 짝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속에서 끓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표출했냐고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싹 찌그러 버렸죠. 썩 꺼져 이놈아. 이제 와서 또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인간이야? 너 지금 양육비도 지금 7개월째 밀리고 있지? 너 이거 당장 갚아. 그거 다 네 애들한테 쓸 돈이야. 너 이 양육비 문제로 우리 변호사님한테 알아보니까 네 급여 압류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네 신상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내가 딱 3개월 줄 거야. 만약 그 안에 애들 밀린 양육비 안 가지고 오면 내가 너 이대로 다 만들어버릴 줄 알아. 밖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서 양육비 들고 오라고. 썩 꺼져 이놈아. 그놈은 물을 온팡 뒤집어 쓴 채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야 정신이 번뜩 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에 혼이 쏙 빠져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참 마지막까지도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놈이었습니다.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놈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놈은 언제 그 일을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두고 나와 직접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더군요. 작은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마스크 시국에 걸리게 되면서 여행사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였죠.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던 그 시국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영업자들도 난리 나고 전 세계가 다 힘들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사이도 정통으로 맞은 거였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사이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출로 겨우 돌려막기 하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제가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모질게 한 전 장모에게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사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딱 1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는 사이를 따로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애들 보러 가끔씩 얼굴이라도 비추러 오더니 이제는 아예 머리카락 한 올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도 지 아빠가 싫어가지고 보고 싶다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상황입니다. 애들은 아빠 없이 할머니인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손주들을 보면서 애미애비 사랑받으며 한창 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우리 착한 손주들은 자기 엄마 기일 때만 되면 제 손을 잡고는
같이 납골당에 꼬박꼬박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특하게도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저랑 가족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걸 자기 엄마 납골당에 넣어주고 싶다면서 액자까지 만들어 손에 꼭 쥐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비록 우리 곁에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 엄마를 소중히 대하는 자식들이 있어 행복하겠구나 싶던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딸에게 갔을 땐 우리 애들이 예쁘게 꾸민 가족 사진 액자를 그 안에 넣어주고 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실 테죠?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지금보다도 더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오늘 저의 이 아픈 사연을 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내 남편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 눈 깜짝할 새 영영 못 보는 곳으로 떠나버린 우리 딸아이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 사랑하고 아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큰딸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해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시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시고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은 자식들이 자기네 조카들을 또 끔찍하게 챙겨서 오히려 우리 손주들은 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네요. 물론 그게 친엄마의 사랑을 다 채워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더 오랜 시간 우리 손주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응원과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